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너한테 먹이 주는 사람, 그 사람 손을 물지 마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한테 주인 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배은망덕한 짓 하지 말라고. 오늘은 은혜를 살인으로 갚은 한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토마스는 1938년생이고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모스턴의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스턴에서 시간을 쭉 보내다가 나중에 아버지 직업 따라서 버지니아로 이동합니다. 그 유명한 버지니아 공대에 도시건축학과가 생기는데 아버지가 거기 학장님이 되신 거예요. 아들 토마스도 공부를 꽤 잘했어요. 나중에 대학은 의대로 진학을 했고 아동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요. 레지던트 과정도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최고로 쳐주는 병원들, UCLA, 매사추세츠주 종합병원, 신시내티 아동병원, 여기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칩니다.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해요. 이 중부 해안이 있는 몬테레이 페닌슐라에서 40년이 넘게 아이들의 심리를 상담해주면서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결혼은 한 번 했었는데 잘 안 됐었나 봐요.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아이는 없었어요. 대신에 17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친구, 파트너는 있었어요. 주디 얼프. 2000년대 초반에 토마스가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갔는데요. 단체 여행이었어요. 거기서 주디를 만난 거예요. 주디도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아이가 넷이나 있었어요. 근데 주디가 처음 토마스 딱 봤을 때 반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아니 라스베가스에 놀러와서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 토마스가 그랬던 거예요. 한눈에 뿅 반합니다. 둘은 정식으로 만나게 됐고 얼마 뒤에 주디가 토마스가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의 살리나스로 이사를 왔어요. 아이들 넷 다 데리고 왔는데 토마스는 환영해줍니다. 토마스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주디 자식은 물론이고요. 그가 돌보는 환자들에게도 애정이 넘쳤어요. 일도 바쁜데 마술을 배워가지고 환자들 앞에서 마술 쇼도 해요. 그것도 LA에서 엄청 유명한 LA 매직 캐슬까지 가서 직접 가가지고 제대로 배워와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대학생 환자들에게는 어떤 마술을 보여주냐면 1달러 가지고 있나요? 한번 줘보세요. 1달러 받아서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해가지고 짠! 100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면서 학교 잘 다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너가 100달러를 직접 벌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의사였어요. 또 주디 말에 따르면 정작 본인한테는 돈을 거의 안 썼대요. 항상 똑같은 옷 입고 검소하고 베풀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디는 이런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당시 주디는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토마스가 1불짜리 100불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아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토마스가 영웅 콤플렉스가 있나? 이건 일부러 칭찬받을 일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방화 저지르고 피해자들 옆에 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는 걸 즐기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인 거고 토마스는 그냥 일반적인 의사나 봉사자들보다는 조금 더 남을 챙기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실제 토마스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환자들이나 의료진들 다 토마스를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근데 토마스는 특히 미혼모들에게 진심 어린 애정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본인 환자가 아이들이다 보니까 미혼모를 마주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약을 하거나 매춘부가 되기도 한대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토마스가 직접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토마스가 페이스북 이런 거 하면서 좀 힘들어 보이는 미혼모들이 있으면 몇백 불씩, 원화로는 몇십만 원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돈으로 마트에 가서 장도 좀 보고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전기요금 이런 것도 좀 내고 편하게 쓰라고 줍니다.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토마스가 이 미혼모들하고 섹슈얼한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도움받은 여성들도 그런 거 아니다. 이 토마스는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더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 토마스 본인도 또 파트너였던 주디도 금전적인 도움만 해준 거지 뭐 어떠한 잠자리나 뭐 그런 이성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토마스가 이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혼 서류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토마스가 미혼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게 이혼 사유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토마스의 이 기부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혼을 했나 봐요. 이렇게 토마스는 40년이 넘게 캘리포니아의 몬테레이 페닌슐라에서 헌신적인 의사로 생활을 합니다. 주디랑 결혼은 안 했고요. 17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제 주디 아이들은 결혼도 해가지고 손주까지 보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가 6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토마스가 갑자기 밖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항상 다니던 주차장이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헷갈려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마트에서 주디의 딸을 만났어요. 토마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토마스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딸처럼 자기가 키웠는데도. 나중에는 TV 리모컨도 못 만지고요. 아직 병원에서 의사로 일도 하고 있었거든요. 학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이 사람 많은 데서 내가 헤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똑똑했던 의사에게 치매 징후가 온 거예요. 주디는 혹시 토마스에게 무슨 일 생길까봐 그 지갑에 항상 첨부를 한 130만 원 정도를 넣어뒀어요. 또 토마스 본인도 인지를 했거든요. 나한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수첩에 은행 계좌랑 비밀번호 적어서 항상 들고 다녔어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근데 이 수첩이 나중에 토마스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혹시 메모장에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해 놓으세요? 저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웹사이트랑 아이디 패스워드 쭉 정리해서 컴퓨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뒀거든요. 이게 하도 헷갈리니까. 근데 그럼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요즘엔 보안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프로그램 잘 다루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털 수 있대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VPN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들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아주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VPN은 이 모든 정보를 읽을 수 없게 암호화해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 네트워크 어디로든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가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다 보니 넷플릭스나 각 방송사별 홈페이지를 나라별로 접속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 방송사의 다큐가 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선 이렇게 접속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서프샤크를 통해서 IP를 미국으로 변경하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제약 없이 100여 개의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또 제가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일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용 와이파이 절대 연결 안 해요. 누군가 제가 어디서 뭘 보는지, 뭘 입력하는지 바로 해킹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상한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서프샤크로 IP를 변경하고 공용 와이파이 접속하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프샤크는 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서프샤크는 사용자의 로그 기록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프샤크에 로그인해서 뭘 하든지 모니터링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사건들 중에서 피해자들이 해킹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는 서프샤크로 미리미리 개인정보를 보호하자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쿠폰 코드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무료로 3개월 더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갈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디는 토마스를 보면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토마스의 치매 증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마스가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원래는 많아봐야 원화로 몇십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몇백만 원 단위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원래는 좀 가난한 미혼모들, 좀 여러 명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유독 한 사람에게만 열정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바로 켈시 터너였어요. 켈시는 93년 5월생이고요. 토마스를 2017년에 처음 만났어요. 당시엔 켈시가 25살 때. 한참 어린 여자였죠. 원래는 아칸소 출신인데 란제리랑 비키니 모델을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큰 에이전시를 만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어요. 켈시는 2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고요. 아이들도 2이나 있었어요. 양육권이 켈시에게 있어서 아이 2를 돌보면서 지냅니다. 당연히 경제 활동이 필요했어요.
근데 켈시는 인플루언서였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고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좀 있는 정도? 그리고 영화도 한 2편 찍었다고 하던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영화는 나오는데 사진이나 켈시가 등장한 장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켈시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파티에 가서 밤에 놀고 그 사진들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금발의 백인인데 태닝하고 성형도 많이 하고 예쁜 금발 미녀가 아니라 약간 갸루 금발 미녀. 그리고 가슴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건지 그 설명을 디테일하게 적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요. 문신도 있었는데 허벅지에 가터벨트 그려가지고 그 안에 총 집어넣은 모양, 그러니까 본드거리 했던 그런 모양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근데 켈시는 이렇게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정작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외모로 좀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잡지 맥심 그리고 플레이보이 이런 잡지사와 촬영을 하기도 했어요. 성인용 그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켈시는 본인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러블리하지만 충동적이고 스릴을 즐기는 파티녀예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를 배드 바비라 불러주세요. 자기 별명을 남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었어요. 배드 바비. 그럼 첼시는 파티도 좋아하고 외모도 가꿔야 하는데 아이들도 둘이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럼 돈이 꽤 많이 들어갔겠죠. 파티도 꼭 유명한 셀럽들이 오는 그런 파티에 초대받아서 어떻게든 가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복장도 필요할 거고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모델 일을 항상 하는 것도 아니었고 켈시는 이런 사치스러운 유흥비를 남자들에게서 마련합니다. 옷값, 술값, 파티에 가는 비용 전부 다 스폰을 받아요. 심지어는 생활비까지. 이런 여자가 토마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둘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마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만났을 거다 하는데 온라인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토마스가 먼저 연락을 한 건지 아니면 켈시가 어디서 소문을 듣고 토마스에게 도와달라고 한 건지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켈시는 토마스 만나자마자 나를 좀 부양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제가 아이 둘이나 혼자 키우는데 살 곳이 없고요. 신용불량자라서 어디 월세도 못 들어가요. 차도 없고 이번 달 휴대폰 요금도 못 낼 거예요. 토마스는 너무 관대했어요. 켈시도 토마스가 살고 있던 그 캘리포니아 살리나스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토마스가 켈시랑 아이 둘이 살라고 집을 구해줬어.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월세까지 따박따박 내주고 정기적으로 켈시한테 용돈도 줍니다. 생활비 하라고. 켈시는 뭐야 이 호구는? 다 퍼주는데?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차도 받아요. BMW 컨버터블 뚜껑 열리는 거. 그거 타고 파티 가고. 근데 토마스가 켈시의 이런 사치를 몰랐을까요? 인스타그램 사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냥 느낌만 봐도 하고 다니는 옷차림만 봐도 느낌이 오는데 그 사치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그런데도 토마스는 계속 지원해줘요. 그리고 토마스가 구해준 집 거기서 켈시랑 아이들이랑 또 켈시의 엄마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완전 이 가족이 기생충처럼 토마스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과한 지원을 받으면 좀 조용히나 살든가. 맨날 파티하다가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몇 번이나 찾아왔었대요. 게다가 켈시는 좀 멍청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잘 나가는 의사 한 명 물었잖아. 한 달에 내가 받은 돈이 얼만 줄 알아? 이렇게 자랑했어요. 친구들은 야, 너 그거 슈가데디 만난 거잖아. 그 늙은이랑 하니깐 좋아? 이렇게 놀렸어요. 이 슈가데디 한국의 스폰서 개념이에요. 켈시는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그런 잠자리 전혀 없었어. 정말 순수하게 저녁만 먹고 헤어졌어. 나한테 그냥 돈을 주는 거라니까? 기부 이런 거야. 끝까지 토마스랑 섹슈얼한 관계는 없었다고 계속 말했어요.
토마스는 몇 달 동안 켈시랑 연락하고 만나고 하면서 원화로 한 몇 천만 원을 썼어요. 한 달에 정기적으로 주는 돈만 300에서 5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이랑 차 이런 거 다 빼고. 이 지경이 되니까 같이 살던 주디는 당연히 토마스가 걱정이 됐죠. 예전엔 토마스가 미혼 모델에게 돈을 주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그것도 한 명에게 이렇게 준 적은 없었대요. 그리고 토마스에게 치매 증세가 좀 있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판단력이 좀 흐려진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토마스가 자기 돈을 주는 건데 그것도 명분이 미혼모를 돕는 거다, 기부하는 거다, 이걸 주디가 옆에서 법적으로 말릴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좀 위험한 것 같다, 그 여자를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만 해줍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니까 토마스도 정신을 좀 차려요. 내가 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켈시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비를 주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켈시가 사치하는 것 같지? 인스타 보면 파티 가고 명품백 사고 굴 먹고 스테이크 썰고 막 샴페인 마시고 돈을 의미 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허세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는 주디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매달 켈시에게 월세를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주디는 다행이다. 그래, 이제 그만해. 내가 도와줄게. 사회복지사들한테 연락도 해서 그렇게 돈으로 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걸 찾아보자. 이렇게 토마스는 켈시한테 이제 월세 지원 없다, 생활비도 없다 통보를 했어요. 근데 켈시가 눈이 막 돌아가지고 그거 주디 그 여자가 시킨 거지.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토마스한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여자가 날 쫓아내면 죽여버릴 거야. 이 문자는 주디도 봤죠. 뭐야 이게, 나를 죽이겠다고? 주디랑 켈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주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디의 주장인데 켈시가 토마스를 협박했대요. 그 이유가 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다. 켈시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4살이랑 그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애들한테 성적으로 불순한 짓을 했다. 그래서 켈시는 경찰이랑 병원에 내가 다 신고해서 당신 의사 그만두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실제로 토마스가 뭔 짓을 했는지 밝혀진 건 없는데 이게 거짓 신고라고 하더라도 토마스가 아동정신과 의사인데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어요? 명예도 실추되고. 그래서 토마스가 켈시한테 돈을 계속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경찰에 접수된 게 없었어요. 주디가 주장한 거라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토마스는 이제 켈시에게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당시에 켈시가 살고 있던 집 임대료도 안 냈는데 켈시가 그걸 연체했나 봐요. 몇 달 뒤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게 2018년 말이었어요. 켈시는 토마스에게 알겠다, 이제 그만 지원해도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너무 딱하다고. 켈시가 키우던 아이 둘 중에 한 명에 대한 양육권을 아기 아빠한테 뺏겼대요. 그게 너무 분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양육권을 빼앗길 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켈시는 다른 남아있는 4살짜리 아이 데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모델 일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파서 당장 일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맨날 저 때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들 때문에 난 엄마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저 라스베가스에 이사갈 돈 좀 지원해주면 안 될까요? 토마스는 고민을 좀 해요. 그래, 그러면 얘가 라스베가스로 떠나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겠지. 그러면 이사 가는 것까지만 딱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는 절대 만나지도 말고 연을 끊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자기 이름으로 집도 렌트해주고요. 이사 비용 다 지원해주고 심지어 차도 바꿔줬어요. BMW에서 벤츠로. 켈시 만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얼마 쓴 줄 아세요? 30만 불. 거의 4억. 근데 이 금액은 기사마다 달라요. 어디는 75만 불까지 썼다. 75만 불은 거의 10억이에요. 이 금액은 주디가 계산을 한 건데 계산한 것까지만 30만 불이 나왔고 이후에는 계산을 못 하겠더래요. 그냥 하기 싫더래.
근데 이 정도면 토마스의 치매가 점점 심해졌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일부러 진단을 안 받은 건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파트타임 의사로. 이제 켈시가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고 몇 달이 지났어요. 2019년 3월이었는데 켈시는 아직도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토마스한테. 아니 이 정도 해줬으면 그만 먹고 떨어져야지.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토마스, 지금 저희 아들 밥 먹일 돈도 없고요. 남자친구가 아직도 저를 때리고요. 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델로 성공할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토마스는 켄 씨가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돈을 줄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뭔가 좀 의심스럽긴 했대요. 켈시 인스타 보면 벤츠 타고 다니고 너무 멀쩡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였어요. 토마스도 이제는 안 되겠다. 얘가 하는 말 다 거짓말 같은데 내가 직접 라스베가스 가서 정말 켈시가 학대받고 있는 건지 알아 누운 건지 아들은 잘 있는지 보고 와야겠다. 2019년 3월 1일에 토마스가 라스베가스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어쩌면 토마스는 정말 나는 불쌍한 미혼모 가정의 든든한 후원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토마스가 라스베가스에 갈 때 주디가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내가 운전해줄게 제안을 했는데 토마스는 괜찮다고 그냥 혼자 간다고 떠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주디가 토마스한테 연락을 하는데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걱정되죠. 안 그래도 켈시가 이상한 여잔데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바로 911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곤 아무런 소식 없이 7일이 지납니다. 3월 7일이 되었어요. 라스베가스 911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레이크미드 공원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인데 파란색 벤츠가 버려져 있어요. 이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완전 야생 사막이에요. 경찰이 도착해서 차 안을 이렇게 보는데 말라 비틀어진 덤불이 있었고요. 찢어진 비닐봉지, 장갑, 쓰레기, 깨진 유리도 있었고요. 또 차의 창문이 다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수석 자리에, 카시트에 불이 붙었다가 꺼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직감을 하는데 운전석이랑 뒷좌석 머리 받침대 부분 있죠. 여기에 혈흔이 있었어요. 그리고 냄새. 차의 트렁크를 열자 고약한 냄새가 났고요. 옷이랑 수건에 돌돌돌 말려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마스였어요. 옷은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 구타당한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몸 전체가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이었대요. 그리고 3월이면 여기 네바다주 태양이 엄청 뜨거울 때거든요. 시신이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은 외상을 먼저 살펴보는데 이게 토마스가 맞아 죽은 거였대요. 방어흔이 상당히 많았고 목이랑 팔, 가슴 수백 개의 타박상이 있었고요. 충격적인 게 귀 한쪽이 없었어요. 나중에 토마스 시신은 배심원들에게 공개가 되거든요. 다들 오마이갓 이 멘트를 하면서 경악했어요. 너무 끔찍했대요. 주디는 바로 토마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토마스가 켈시 만나고 돈 뜯기고 했던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내가 왜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 라스베가스 간다고 하는 것도 말릴걸. 자책도 하고요. 또 토마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사회복지사가 집에 토마스를 찾으러 온 적이 있었대요. 토마스가 잘 지내나 치매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주디는 이상하다. 아무한테도 치매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 사회복지사가 도와주지 않을까? 케이스를 토마스에게서 떼어내 주지 않을까? 이런 도움을 받으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토마스가 켈시 만나러 라스베가스 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더 기가 차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겠죠. 나중에 토마스 장례식 할 때 토마스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장의사가 못 보게 했대요. 훼손이 너무 심하다고. 경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데 토마스를 이렇게 잔인하게 폭행해서 죽이고 사막에 버린 범인 누구겠어요?
이 토마스가 발견된 벤츠 스포츠카를 추적해보니 켈시의 차였습니다. 이거 토마스가 사준 거예요. 근데 이 범행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이게 여자 혼자서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분명 공범이 있을 것이다. 켈시랑 주변 인물들 다 조사했어요. 그러자 토마스가 구해준 라스베가스 집 있죠. 켈시랑 아이들이 살고 있던 집. 거기에 둘만 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2층 집인데 집도 되게 좋아요. 안방 침실은 켈시랑 남자친구 존 케니슨 둘이 같이 쓰고 있었고, 참고로 존은 갱단 출신이에요. 아들 침실이 따로 있었고요. 또 룸메이트 다이애나랑 제르미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아들이랑 살라고 구해준 집이었는데 이 기생충들이 모여가지고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특히 다이애나는 여기서 켈시 아들을 잠깐씩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보모로. 그게 렌트비를 안 내는 조건이었어요. 참 켈시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사람 잘 부려먹죠. 참고로 켈시 엄마 사만다는 여기 살고 있지 않았어요. 경찰은 켈시 포함해서 이 집에 있던 4명, 아이 빼고 성인들, 이 사건에 모두 가담한 것 같다 추정을 합니다. 바로 체포영장이 나왔고요. 3월 21일에 켈시가 제일 먼저 체포됐고 4월 중순에 다이애나가 자수했고요. 며칠 뒤에 켈시 남자친구 존도 체포됐어요. 켈시랑 존은 범행을 부인했어요. 자수했던 다이애나 혼자 입을 열었어요. 토마스가 살해된 날 그 집, 이 토마스가 호의로 계약해준 그 집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라스베가스에 잘 도착했어요. 켈시 집에서 하루 잠을 잤고 다음 날인 3월 2일 저녁에도 멀쩡했어요. 근데 켈시는 기분이 좀 안 좋았대요. 토마스가 내가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연락 없이 온 거였거든요. 갑자기. 그러니 짜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 켈시랑 남자친구 존, 룸메이트 다이애나, 또 다른 룸메 제레미 이렇게 4명이 토마스와 함께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토마스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아들은 없었어요. 4살짜리 아들은 다른 켈시의 친구 집에 가 있었대요.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레미의 여자친구가 여기 이 자리에 놀러 온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근데 제레미의 여자친구가 이 켈시랑 좀 같은 과였어요. 그 부류였던 거야. 일 안 하고 남자한테 스폰 받으면서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름도 없고 사진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 관련 기사에서 제레미의 여자친구가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요. Who was also young and blonde. 금발의 젊은 여자였다.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특정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인식이 있나 봐요. 젊은데 일 안 하고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그런 금발 여자에 대한 인식? 아무튼 이 여성이 웬 토마스 같은 돈 잘 쓰는 남자를 보니까 계속 대화를 해요. 옆에서. 제가 이런 가게 하는데요. 조금 더 투자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돈이 좀 없어요. 토마스는 그럼 제가 어떤 가게인지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럼요. 제 차로 같이 가실래요? 둘이 이런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켈시 분노합니다. 어디 남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찝쩍거려? 저리 꺼지라고 쫓아냈어요. 제레미랑 같이. 이제 이 집에는 켈시, 존, 토마스, 다이애나 이렇게 4이 남았어요. 켈시는 막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있었죠. 그러다가 토마스의 휴대폰을 어떻게 봤나 봐요. 우연히 본 건지 뭐 달라고 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켈시의 엄마 사만다랑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음란한 사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토마스가 보낸 게 아니라 사만다가 보낸 자기 사진이었대요. 이 모녀가 이 토마스랑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켈시는 이 메시지랑 사진 보고 열받아가지고 당신 내가 병원에 연락해서 이 의사가 음란막이다 다 폭로해버릴 거야. 그럼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 것 같아? 토마스는 무섭기도 하고 일단 켈시를 피해야겠다 이 생각에 2층에 있던 켈시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조용히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켈시랑 존이 막 숙덕숙덕 얘기하더니 존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토마스가 있는 방문 부셔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마스를 사정없이 폭행합니다.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대요. 다이애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존을 말렸어요.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토마스 얼굴을 보는데 여기 관자놀이에 푸르스름한 멍이 있더래요. 다이애나는 물 한 잔 주면서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다이애나는 캣이랑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룸메였고 나이도 몇 살 더 많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캣이 아들 좀 돌봐주고 있었고 직업도 바텐더로 일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 만났던 노인이 집에서 구타당하고 쓰러진 걸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렇지만 신고하진 않았어요. 다이애나는 일단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다. 차로 갑시다. 2층에서 차고까지 내려왔어요. 뒷좌석에 눕히기까지 했어요. 근데 다이애나는 운전을 할 줄 몰랐고 차도 자기 게 아니니까 어떡하지? 케이씨를 일단 기다려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토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면 강도한테 당한 거라고 할게. 걱정하지 마요. 나도 케이씨가 위험해지는 거 싫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70대의 힘없는 노인이. 얼마 뒤에 켈시가 차고로 오더니 다이애나, 너 2층 방 좀 청소해줘. 정리가 좀 되면 그때 내가 토마스 데리고 병원으로 갈게. 다이애나는 무섭기도 하고 말없이 이제 그 방에 가서 피 묻은 침대랑 옷까지 정리하고요. 벽에 묻은 피를 닦아냈어요. 이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이애나는 켈시가 토마스 병원으로 데려간다 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곧 켈시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넉 토마스 아웃. 복싱에서 KO 시키다가 넉 아웃이거든요. 그 토마스 어떻게 해라. 다이애나는 설마 차고로 막 내려갔는데 켈시가 차고 문 앞에서 너무 늦었어. 얼마 뒤에 존이 차에서 나오는데 몸에 피를 잔뜩 묻히고 있었고요. 막 씩씩거리면서 땀 흘리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 총에도 피가 흥건히 묻어 있더래요. 근데 총소리가 들리진 않았거든요. 존이 총으로 토마스를 폭행한 거예요. 다이애나는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고 있었고 그 사이 켈시가 자기 4살짜리 아들 데리고 집으로 와서 다이애나랑 같이 다이애나의 남자친구 집으로 갑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 사이에 존은 토마스를 라스베가스 사막에다가 유기했어요. 원래는 차를 불로 태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후에 이들은 모텔을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이 토마스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토마스가 폭행 과정에서 사망했는지 사막에 유기되고 나서 이 트렁크 안에서 죽은 건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억하시죠? 주디가 3월 2일에 토마스랑 연락이 안 되니까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주소가 어딘지도 알려주고 켈시라는 여자를 만나러 갔다. 그 여자는 이런 여자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경찰이 사건 다음 날 3월 3일, 4일, 5일 이렇게 3일 동안 켈시의 집에 갔었대요. 토마스가 있나 없나 살펴보려고. 당시에 켈시 집은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요. 조명도 다 켜져 있었어요. 그럼 경찰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들었을 텐데 심지어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청소용품이 여기저기 있더래요. 경찰은 옆집에 찾아가서 저기 켈시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 이사 가는 것 같던데요? 이런 말을 했었대요. 그리고 경찰은 아무런 의심 없이 3일 동안 이 사건 현장에 왔는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 3일 동안 토마스는 사막에 있는 트렁크에 갇혀서 점점 부패하고 있었어요. 결국 사망 5일 만인 3월 7일에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혹시 모르죠. 만약에 빨리 발견되었다면 살아 있었을지도. 2019년 6월 초에 이들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존과 켈시를 살인죄, 다이애나를 살인 공모와 도와준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건 현장이었던 켈시 집에서 토마스의 혈흔이 발견되었고요. 시신 발견됐을 때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던 수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파란색, 흰색 줄무늬였는데 원래 켈시 집에 있던 거 여러 장의 수건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토마스가 늘 가지고 다니던 수첩, 은행 계좌랑 비밀번호 적은 거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살해 동기는 켈시가 더 이상 토마스에게서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다가 게다가 제레미 여자친구랑 투자하는 것도 얘기하지 심지어 자기 엄마한테 뺏길지도 모른다. 내 든든한 물줄을. 그런 생각에 분노해서 존과 함께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랑 비밀번호 알아내서 돈도 출금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도 세웠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돈이 출금되진 않았어요. 법정에서 켈시는 일단 표정부터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죠. 입술 삐쭉삐쭉 내밀면서 머리 이렇게 한쪽으로 당기고 막 자기를 몇 년이나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사람을 죽여놓고 이거 뭐 다른 말 없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켈시는 내가 한 짓 아니에요. 그거 다이애나가 한 거예요.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켈시가 몸이 이렇게 작은데 키 162에 몸무게 54kg이에요. 어떻게 남자를 때려 죽여요? 이거 다 다이애나 짓이에요. 훨씬 몸이 크고 힘도 좋겠죠? 다이애나가 일부러 선수 쳐서 경찰한테 자수한 거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거예요. 존도 범행을 부인해요. 사건 당일에 다이애나가 토마스랑 말다툼이 있었고 너무 소란스러워서 경찰이 올까봐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사막에는 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끼리끼리 만난다고 존은 법정에서 태연히 무표정하게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종이에 Love you real mama라고 적어서 켈시한테 보여주려고 했어요. 릴마마는 래퍼 이름이기도 한데 여자를 부를 때 애칭으로 쓰는 단어예요. 판사는 어디 법정에서 살인 용의자가 장난이 치냐 훈계합니다. 다이애나는 자기 얼굴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 켈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켈시는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곧 출산인데 극도로 불안한 곳에 갇혀 있어요. 켈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정확히 몇 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처음에 3월에 체포가 되었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났대요. 켈시도 숨기고 있어가지고 경찰도 몰랐고. 근데 나중에 2달쯤 지나서 6월달에 법정에서 보니까 좀 임신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러면 범행을 저질렀을 때 분명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아이를 뱃속에 두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는 존인 것 같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나중에 딸을 출산했다 그것까지만 나왔어요. 2022년 11월에 이 3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먼저 다이애나 살인 공범으로 유죄였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경찰에게 자백하고 협조해서 크게 감형이 된 거예요. 존은 2급 살인, 음모, 무기 사용 혐의로 18년에서 45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존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2022년 초에 검찰과 딜을 했어요. 유죄 인정하면 감형해주는 걸로. 그는 빠르면 2037년 그의 나이 45세에 출소하게 됩니다. 켈시는 고민을 해요. 다이애나가 자백했지, 존도 형량거래했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내가 혼자 사형받는 거 아니야? 내받아주는 사형이 있거든요. 최근에 2006년 이후에는 집행을 안 했지만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켈시는 불안한 거예요. 2022년에 알포드 플리를 제출합니다. 이게 뭐냐면 알포드 항변서, 사유서 뭐 이런 거예요. 검사가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을 해요. 그리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누가 봐도 유죄예요. 판사, 배심원, 검찰 모두가 봤을 때 그냥 유죄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 피고만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켈시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죄이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나를 유죄로 본다. 피고인 내가 봐도 배심원들이 나를 유죄로 판결할 것 같고 판사도 사형 선고를 할 것 같다. 나는 죄가 없지만 사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재판부와 형량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은 켈시 요청을 승인했고요. 2023년 1월에 그녀에겐 10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만약에 10년 뒤에 출소하면 그땐 켈시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SNS 하면서 화려하게 셀카 찍으면서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하지만 속은 시커먼 그런 여자로 사회에 복귀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켈시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원래 켈시 계정은 삭제가 되었고 지금 볼 수 있는 건 나중에 교도소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켈시가 런칭한 브랜드 계정이에요. 2021년에 어떤 사업 파트너랑 의류 브랜드를 오픈합니다. 매드 바비. 이게 본인이 직접 지은 별명이었죠. 이 이름으로 교도소에 있을 때 파트너 도움 받아가지고 론칭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가 나갈 때까지 우리 배드발비 쭉쭉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새 아이의 엄만데 제발 좀 교정이 잘 돼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토마스가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일단 치매 초기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일한 거냐, 그게 가능하냐 궁금해하는데 이게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이 점은 아마도 병원에서 모르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토마스가 훌륭한 자선가다, 어려운 미혼모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다, 슈가데디였다. 금발에 젊은 여자들을 골라서 그렇게 돈을 주는 건 불순한 의도다. 또 온라인에서 만난 거면 뭐 말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더라고요.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토마스의 진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토마스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 또 힘들어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살폈고 치료했다. 이렇게 맞아 죽어서 사막에 버려질 행동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혹시나 또 피해자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조금 예쁘게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특히 또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댓글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